바다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 유독 상어만 불에가 없다. 불에가 없으면 물고기는 가라앉으므로 잠시라도 멈추면 죽는다. 그래서 상어는 태어나면서부터 가라앉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지느러미를 휘저을 수밖에 없다. 바다 동물 중 가장 힘이 센 강자가 된 이유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나를 증명하고 싶은데 무엇으로 증명할지 나도 모를 때 잘 사는 것으로 나를 증명한다.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저자는 20살 때부터 새해가 되면 빠뜨리지 않고 두툼한 다이어리를 샀다고 합니다. 다이어리에 좋은 글귀, 섬광처럼 떠오른 생각, 삶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기록하고 매일 복기하면서 메타인지, 즉 자기 객관화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써온 다이어리가 인생의 길잡이가 되었고 나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바쁘게 살 때, 삶의 방향성을 잃었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소중한 관계가 깨졌을 때 다이어리를 펴서 거기에 적은 내용을 소리내어 읽곤 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다이어리를 기반으로 인생의 처방전처럼 이 책을 내었고 어떤 문제를 놓고 결단할 때나 삶이 흔들릴 때 읽기를 권합니다. 저자의 견해에 따르면 잘 산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일컫는 듯합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자기관리에 철저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 그리고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사람. 책도 이에 맞춰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다루다 보니 깊이감은 살짝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결한 문장으로 요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속도감 있게 원하는 부분만 빠르게 훑어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잘 사는 것으로 나를 증명한다. 이 책 함께 읽어보실까요? 귀티나는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4가지. 용모나 몸가짐에서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 외모뿐 아니라 말투나 행동에서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드러난다. 귀티나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지 않아서 귀티가 나는 것이다. 진심으로 칭찬할 뿐 아부를 하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은 칭찬할 때 가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칭찬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 기분 좋은 칭찬을 한다. 그 사람이 실제로 한 팩트를 가지고 칭찬하기 때문에 아부로 오해받지도 않는다. 칭찬과 아부를 어떻게 구분할까?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칭찬한 사람을 뒤에서 험담한다. 그런 모습에서 칭찬이 가식적임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말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은 동시에 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한 사람은 험담을 듣는 당사자이고 또 한 사람은 그에 맞장구 치는 사람이며 가장 심하게 상처를 입는 사람은 험담을 입에 담아 누군가를 비난하는 바로 그 자신이다. 남을 험담하고 싶은 충동일 때는 그 사람을 험담할 때 그의 가족 전부를 헐뜯는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입이 꾹 다물어진다. 웬만하면 험담은 하지 말자. 내 마음이 먼저 더러워지니까. 자기 과시를 하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은 돈과 힘이 있어도 과시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기 이름 석자를 더 소중히 여긴다. 이름값은 곧 존재감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행동에는 진실성이 있다.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치고 귀티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자기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은
존중받는 법을 알고 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한다. 말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는 침묵한다. 칭찬을 들으면 담백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답한다. 과하게 리액션을 하지 않는다. 들어주고 싶지 않은 부탁은 완곡하게 거절한다.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약속을 잡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 카톡을 할 때도 이모티콘을 남발하지 않는다. 이런 행동은 자존감에서 나온다. 남들이 알면서도 못하는 것을 귀티나는 사람은 하고 있을 뿐이다. 기본적인 자기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면 남에게 내 권리를 빼앗긴다. 남의 욕망을 흉내내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르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들이 따르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려고 애를 쓴다. 김정우는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에서 인간의 욕망은 영원히 충족될 수 없다. 흉내내야 하는 타인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잘 나가는 누군가의 삶을 흉내내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귀티나는 사람은 남의 욕망을 흉내내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 그 스타일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의 스타일이기에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 좋은 사람의 7가지 비결. 인간관계는 참 묘하다. 아무리 잘해줘도 멀어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멀어지고 고비가 있어도 곁에 남는 사람이 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잘 맞는 사람에게 마음을 더 쓴다. 사람들은 상대가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를 궁금해한다. 좋아하는 것 같으면 다가가고 싫어하는 것 같으면 물러선다. 나는 당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해서인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쭈뼛쭈뼛하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편이다. 사실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가까워지기가 어렵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역시 자신과 내가 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비슷하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잘 맞는 사람에게 마음을 더 쓴다. 이것이 인간관계에 힘들어하지 않고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는 비결이다. 무조건적인 이해와 배려를 기대하지 않는다. 누구나 자기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면 조금이라도 상대의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다 느낄 때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다. 이것은 나를 얼마만큼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상대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망도 크다. 모든 면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은 없다.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누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결단력이 부족한 것은 단점이지만 대신에 성품이 차분해서 너그럽다는 장점이 있다. 지나치게 걱정이 많은 것은 단점이지만 반면에 세심하여 신중한 장점이 있다. 내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지 말자. 내 판단 기준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누구를 안다는 것은 사실 내 생각과 감정일 뿐이지 그 사람을 정말로 아는 것은 아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사실 내 입장에서 좋고 싫음을 판단하는 것이다. 누구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익을 계산하면서 만나지 않는다. 어머니는 받을 것을 계산하면서 주지 않는다. 오직 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으면 가슴을 친다. 어머니는 자식이 잘 되었다고 질투하지 않는다. 당신의 희생과 헌신을 자식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히 여기지 않는다. 오직 자식이 잘 되는 것만 바란다. 어머니는 자식의 온갖 실수를 덮어주고 세상 사람들이 자식을 비난해도 감싸준다. 언제나 자식이 불편하거나 힘든 일이 없는지 보살펴주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분이 어머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난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편하게 만날 수 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소유욕이 생겨 갑갑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냉랭하고 외롭다. 문제는 이 거리감이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란 점이다. 나는 이 정도 거리감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상대는 너무 가깝거나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사람마다 다른 거리감을 인정해야 한다. 너무 가까워서 상처 주지 않고 너무 멀어서 마음이 멀어지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타인과 내가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타인의 말과 태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상대가 눈길을 피하고 표정이 밝지 않으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서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다. 남에게 무조건 좋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이것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지나치게 강한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남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 만약 남들이 나를 다 좋아한다면 정말 좋을까? 어쩌면 나를 다 좋아하는 게 너무 싫다고 하지 않을까?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노력해도 누군가는 귀신같이 단점만 들춰낸다. 잘 지내고 싶어서 맞춰주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것은 나의 욕망일 뿐이다. 그보다는 나 자신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더 바람직하다. 싸우면 금방 화해한다. 나를 낮추면 더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다. 자존심을 못 버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니까 싸움이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나 잘났다 하지도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다며 가볍게 인정하고 금방 화해한다. 그런다고 해서 못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 잘하는 네 가지. 모이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사실 평판은 근거가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보고 느낀 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칭찬을 듣든 비난을 듣든 그것은 남들이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니 객관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그런데 늘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 남의 평가보다 자기 내면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평판에 무관심하다. 좋은 평판을 들으려고 일부러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는다. 사람들 평판이야 어찌됐든 나는 나일 뿐이라고 여긴다.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매사에 언행이 신중하다. 그러니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이다. 자존감이 높아서 호감을 산다.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환영받더라도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도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만족하게 해서 남에게 호감을 사는 것이지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써서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한다.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도 내가 앓고 있는 치통만큼 심각하지 않다. 라는 말이 있다. 이토록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결국 나도 중요한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 상대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을 근사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준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다. 돈 문제로 얽히지 않는다. 돈 문제로 사람을 잃는다. 어려운 처지를 하소연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안 빌려주면 관계가 멀어진다. 가족이든 친구든 돈 문제로 멀어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군소리 없이 주고 빌려주고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는 빌려주지 마라. 잘못하면 돈도 잃고 마음도 상하고 사람도 잃기 쉽다. 대부분 돈을 빌려갈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말하지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때는 본색이 드러난다. 나중에 뒤통수 치는 사람 알아보는 법.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힌 경험이 있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고 싶지 않은데 나중에 뒤통수 맞는 일을 또 경험한다. 왜 그럴까? 남을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은 철석같이 믿게 수작을 부리기 때문이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나중에 뒤통수 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과하게 칭찬하고 아부한다. 김웅은 검사내전에서 양념과 아부는 비슷하다. 한번 넣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이 들어간다. 라고 했다. 칭찬과 아부도 비슷하다. 한번 칭찬과 아부의 맛을 들이면 과하게 해줘야 만족한다. 뒤통수 치는 사람은 반드시 과하게 칭찬하고 과하게 아부한다. 칭찬과 아부로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연 다음 미처 대비하지 못한 틈을 타서 뒤통수를 치고 빠진다. 그러니 과한 칭찬이나 아부를 하는 사람은 경계하자. 소설가 김훈의 말을 새겨 들으면 뒤통수 맞을 일이 없다. 사람들이 작당해서 나를 욕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 놈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훼손되는 게 아니고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닌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너희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거룩해지는 일 없이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이익 앞에서 돌변한다. 누구나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다.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관계를 맺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사에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와 안 될 때를 구분하여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다른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은 탐욕에 눈이 멀 가능성이 크다.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입안에 혀처럼 굴다가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태도가 180도 바뀐다. 뭐 한 가지라도 해주고 나서는 자기가 해준 것만큼 왜 안 해주냐고 서운해하는 사람. 계산하면서 기대한 만큼 받지 못하면 관계가 서먹해지는 사람은 나중에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크다. 단기간에 급속히 친해진 사람. 좋은 관계는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신뢰를 쌓기도 전에 서두르거나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로 잘 맞아서 빠르게 친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가 바라는 이익이 있어서 단시간에 급속히 친해지고 거리가 좁혀졌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인간관계에는
적정한 선이 있고 그것을 지켜야 신뢰가 쌓인다. 상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침범하면서 문제에 휘말리기 시작한다면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크다. 같이 합의해놓고 나중에 다르게 말한다. 일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이때 알아서 하라고 한 사람이 나중에 딴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비즈니스를 할 때는 계약서를 쓰지만 사적인 일에서는 구두로 약속하는 일이 많아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 나중에 뒤통수 치는 사람은 이 점을 악용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니 주의해야 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고 하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선의의 거짓말. 그러나 나쁜 거짓말에는 문제가 있다. 작은 거짓말을 하다 보면 계속 거짓말이 필요해서 상대를 속이는 더 많은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쁜 거짓말의 실체다. 여기에 사악한 마음이 끼어들면 사기가 되는 것이다. 사기꾼은 자기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한다. 상대의 거짓이 밝혀지기 전에 어떻게 거짓말인지 알 수 있을까? 자기 합리화가 심하고 거짓말이지? 라고 떠볼 때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낸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뒤통수 치는 사람은 남한테 피해를 주고도 죄책감이 없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기도 한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4가지. 가족이나 친구, 친한 선후배나 동료는 편해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지 않고 실수하기 쉽다. 가까운 사이니까 뭐든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고도 잘 모른다. 친구도 남이 되는 건 한순간이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살펴보자. 신세 타령을 하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속 깊은 이야기도 한다. 그러나 만날 때마다 매번 힘들다, 괴롭다면서 자기 신세 타령을 한다면 가슴속에 쌓인 것들을 내뱉고 나면 속은 후련하겠지만 매번 똑같은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곤할 수밖에 없다. 한두 번은 투정을 받아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는 있어도 계속되면 얼굴을 마주하기조차 싫어진다.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식으로 말할 수도 없고 내 문제는 네가 알아서 좀 해라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처구니 없는 것은 신세 타령 그만 좀 하라는 눈치를 주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야박하게 군다고 한다. 자기를 위로해주지 않고 감싸주지 않으면 우리 사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라며 서운해한다. 스스로 해결해 나갈 문제이니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뿐인데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는 식이다. 아무리 친해도 자잘한 신세 타령은 정도껏 해야 한다. 자주 불평하지 않는다. 성공학의 대가인 루 홀츠는 당신이 불평을 늘어놓은 상대방의 80%는 당신의 불평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전혀 관심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은 불평은 100%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자주 불평하면 늘 불평을 들어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나를 적당히 대하고 있구나. 좋아하지 않는구나. 온 힘을 다해 좋아하는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남들 앞에서 하는 불평은 입만 아프고 관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독이 되면 모를까? 정서적 협박을 하지 않는다. 친구가 부탁을 안 들어주면
이런 간단한 부탁 하나 안 들어주면서 친구는 무슨 하면서 섭섭함을 토로한다. 이런 것이 정서적 협박이다. 가까운 사이니까 꼭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닌데 말이다. 이렇게 친하다는 이유로 당연히 책임감을 요구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말했는지 한번 돌아보자. 관계의 경계선을 침범할수록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서적 협박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고 해도 상대방은 진심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질까봐 불안하여 들어주는 것이다. 책임감에도 적정한 선이 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대학에 혈구 지도란 말이 나온다. 자기를 척도로 삼아 남을 생각하고 살펴서 바른 길로 향하게 하라 라는 뜻이다. 이 말은 윗사람에게 싫다고 느꼈던 것을 아랫사람에게 시키지 않으며 아랫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가지고 윗사람을 섬기지 않으며 앞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가지고 뒷사람을 이끌지 않으며 뒷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가지고 앞사람을 따라하지 않으며 오른쪽 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왼쪽 사람에게 건네지 않는다는 의미다. 내가 귀찮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귀찮은 일이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자. 하루를 48시간처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시간은 금이다. 시간에 관한 명언은 많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 때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시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알려주어도 우리는 시간을 헛되게 흘려보낸다. 반면에 하루를 24시간이 아닌 48시간처럼 값지게 쓰는 사람들도 있다. 하루를 시간대가 아닌 우선순위로 계획한다. 엑셀 파일에 오늘 할 일을 기록하는 사람과 얘기한 적이 있다. 일과를 시간대별로 상세히 기록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청소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는 운동하고 계획표대로 시간을 사용하냐고 물었더니 지키는 날도 있고 못 지키는 날도 있다고 답했다. 시간 기록표까지 만들어 열심히 사는 모습을 응원해 주었다. 그러나 하루 계획표를 시간대별로 짜는 것은 효과가 작다. 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관성에 떠밀려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계획표에는 청소할 시간인데 내일 하지 뭐 하고 미루게 되고 운동해야 할 시간인데 귀찮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포기하게 된다. 급하게 처리할 일도 중간에 끼어들어서 계획표대로 시간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루를 시간대가 아닌 중요한 일 3가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루를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요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갈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일 딱 3가지를 정한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중에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높은가?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그런데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먼저 매달린다. 그 이유는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온종일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다. 오늘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3가지를 정하자. 예를 들면 30분 운동하기, 1시간 독서하기, 1시간 가족과 대화하기 등이다. 아무리 바빠도 무조건 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서든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은 빼놓지 않고 해야 한다. 왜일까? 목적의식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일이란 내 인생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이다.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도달해야 하는 목표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한눈을 팔지 않고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 컨디션이 좋을 때 중요한 일 3가지에 집중만 해도 남은 하루가 홀가분해진다. 이것이 중요한 일을 다하고도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의 비밀이다. 시간과 비용을 아껴야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시간과 비용을 아껴야 한다. 이것이 체질화되어 습관이 되어야 한다. 나는 이메일을 출근, 점심, 퇴근할 때 딱 3번만 확인한다. 미팅은 될 수 있는 한 하루에 몰아서 잡는다. 회계 관련한 일, 자료 정리는 일주일에 1번 날을 잡아서 처리한다. 이렇게 해야 줄줄 새나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내 시간이 중요하듯 다른 사람의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일할 때도 1번 할 일을 2번 하지 않게 정확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시나 보고를 할 때도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주고받는다. 체계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보자. 이 일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별일 없다라는 판단이 서면 안 해도 된다. 다른 사람이 해도 최소한 나만큼 잘할까? 나만큼 잘한다면 위임하고 자신이 꼭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 목표 달성에서 도움이 되는 일인가? 도움이 안 된다면 즉시 중지한다. 안 만나도 되는 미팅은 차지한다. 거절의 동의어는 선택이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과의 미팅을 거절해야 그 시간에 중요한 사람을 선택하여 만날 수 있다. 당연히 만날 사람을 안 만나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선택을 잘못한 것이다. 나는 일의 성격상 많은 사람을 만난다. 하루하루가 미팅의 연속이다.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성과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꼭 만나야 하는 사람만 미팅 약속을 잡는다.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미팅 요청을 하면 아니요 라고 거절한다. 시간 활용을 잘하는 사람은 예보다 아니오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다. 중요한 미팅을 더 많이 하고 더 집중하기 위해서. 조던 피터슨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라고 했다. 나의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다. 크든 작든 성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당장 효과 보는 걱정 끄기의 기술. 우울하면 과거에 사는 거고, 불안하면 미래에 사는 거고, 편안하면 지금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매일 걱정에 휩싸여 사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 불안하고 현실이 팍팍하고 관계가 불편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 걱정하다라는 말에는 목 졸라 죽인다 라는 의미가 있다. 걱정은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소리 없는 살인자와 같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고 또 걱정한다. 걱정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모른다.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내일 일을 누가 알겠는가? 오늘 이 순간을 살 뿐이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걱정하지 않는다. 소설가 공지영은 말했다. 인생에 관한 한 우리는 지독한 근시다. 바로 코앞밖에 보지 못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다니. 물론 걱정은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미리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늘 지나치게 걱정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걱정해서 되는 일은 없다.
밤낮으로 걱정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된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걱정하지 않는 편이 낫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면 걱정하기 전에 일찌감치 내가 했을 테니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하면서 살면 된다. 시간 단위를 줄여서 생각한다. 걱정하면 나쁜 점이 많은데 가장 나쁜 점은 두려움을 더 크게 상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만약 다음 달에 낼 월세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면 걱정부터 앞선다. 이럴 때는 간이 쪼그라들 정도로 다음 달 월세, 다음 달 월세 하며 온 신경이 마련해야 할 월세에 집중된다. 월세를 못 낼 형편이면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한 달 연기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보증금에서 한 달 월세를 공제할 수도 있다. 그런데 미리 다음 달 월세 걱정을 하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어떻게 하지? 하며 발을 동동 구르며 고민할 시간에 뭐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해보면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도 저절로 알게 된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다음 달 일을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당장 오늘 할 일을 해보자. 오늘 할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당장 30분 안에 처리할 일을 해보자. 이렇게 시간 단위를 줄여서 일하다 보면 다음 달 월세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게 된다. 그리고 어떡하든 마련할 수 있겠지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한 번에 하나씩 바로 앞의 일만 하다 보면 견딜 수 있고 걱정했던 일도 충분히 해결할 방도를 찾을 수 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4가지 방법. 세일즈를 하면서 거절을 당할 때마다 괴로웠다. 수많은 거절을 당하면서도 이 중요한 자질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그것은 회복력이었다. 사람들을 피하지 말고 만날 것.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은 몹시 괴로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하는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된다. 모임에도 안 나가고 인간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킨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모임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한 박자 쉰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당장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약해지거나 기죽어서는 안 된다. 더 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전문가에게 질문할 것. 멋지게 성장하고 도약하다가 어느 순간 정체될 때가 있다. 뭐가 잘못된 거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돌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들은 나처럼 슬럼프에 빠졌던 경험이 있어서 그들의 조언이나 경험담은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된다. 다시 하면 된다. 셀프 칭찬하고 보상해준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스스로 칭찬을 많이 해야 한다. 그동안 최선을 다한 것은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슬럼프에 빠졌을 때 작은 일이라도 진전이 있으면 스스로 상을 줘야 한다. 피곤해서 운동 안 하려고 했는데 억지로라도 30분 했어. 술 한잔 하자는 유혹을 뿌리치고 일찍 귀가했어. 아, 뿌듯해. 영어 학원에 안 빠지고 열심히 공부했어. 세상에서 최고의 상은 자기 스스로 주는 상이다. 나는 상패를 만들어주는 회사에 의뢰해서 내가 나에게 상패를 준 적도 있다. 그 상패를 볼 때마다 힘이 나고 스스로 무척 대견스럽게 느껴진다. 억지로라도 웃는다. 기분이 좋을 때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는데 슬럼프일 때는 보는 시야가 좁아진다. 어려운 때일수록 웃는 게 상책이다. 힘들수록 더 웃어야 한다.
웃어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좋은 아이디어도 술술 잘 떠오른다. 유쾌해지면 건강해지고 일도 잘 풀린다. 아무리 지독한 슬럼프에 빠졌어도 나는 여전히 나다. 자학하지 말고 웃자.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의 특징.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젊어지고 성장할 수 있다. 헨리 포드는 계속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젊다고 할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자신을 사랑한다.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비결은 뭘까?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의 매력을 꾸준히 가꾼다. 그러나 온갖 방법을 써도 노화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아름다워지는 사람에게는 더 근본적인 비결이 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다른 누구와 나누기 때문이다. 오드리 헵번이나 마더 테레사처럼 의욕을 높여주는 사람을 곁에 둔다. 처음부터 의욕을 잃은 사람은 없다. 의욕은 본능적이라서 누구나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 자꾸 무시를 당하면 서서히 의욕을 잃게 된다. 마음은 섬세하기에.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은 의욕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자기 의욕을 꺾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의욕을 높여주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 한다. 비판을 하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아름다운 사람은 감정 표현을 잘한다. 괜히 툴툴거리고 짜증을 내고 참았던 화를 한순간에 터뜨리지 않는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할 때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상대와 같은 눈높이에서 말하려고 한다. 충고와 조언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상대방의 삶이 나아지는 범위에서 성장에 초점을 맞춰 간단히 얘기해준다. 자기만의 취향이 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취향이 너무 다르면 관계가 오래가지 못한다. 선호하는 음식, 영화, 여행지 등 취향이 비슷하면 입가에 미소가 걸리는 소소한 행복이 늘어난다. 50에는 어떤 취향, 어떤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가? 자신의 취향이 뚜렷해야 그것에 맞게 일관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곤하게 찌들어 사는 느낌이 없다. 나이 들수록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미지에 가까워지도록 신경을 좀 써야 한다. 취향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의 개성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삶의 바닥에서 전환점이 되는 생각 4가지. 똑같은 일을 겪는데도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다른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낙담하고 비관한다. 삶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간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글을 쓰고 생각하는 대로 부의 크기도 결정된다. 나는 나를 넘어설 수 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자신을 뛰어넘어야 할 무엇이다 라고 했다. 자신을 뛰어넘다니 예를 들면 게으른 자신을 뛰어넘겠다는 의지 같은 것이다. 이 의지가 있으면 나태하지 않고 분발하는 힘이 생겨난다. 우리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것도 나는 나를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우리에게는 자신도 미처 몰랐던 능력이 있다.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나는 나를 넘어설 수 있는데 왜 못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이 생각에서 나온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멋진 부자가 될 거야. 두고 봐. 하고 긍정과 희망을 잃지 않는 생각의 주인이 되시기를. 오늘은 신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삶의 바닥에서는 내일이나 먼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전략이 필요하다. 오늘은 신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 오늘을 잘 살겠다고 다짐하면 된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나는 어제 일어난 일은 생각 안 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자문하지도 않아요. 내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자신에게 묻지요. 조르바, 지금 이 순간에 자네 뭐 하는가? 잠자고 있네. 그럼 잘 자게. 조르바, 지금 이 순간에 자네 뭐 하는가? 일하고 있네. 잘해보게. 생각이 너무 많으면 당장 할 일을 미루기 쉽다. 무엇이 생각나든 지금 즉시 해보자. 오늘 목표한 일은 무슨 일이 있던지 오늘 안에 끝내보자. 이런 성취감이 삶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행운을 부르는 방법이 단순하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쉽다고? 주변에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는지 들어보자. 좋은 분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난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운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운이 좋다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운이 좋아 보이고 무슨 일을 해도 잘 된다. 물론 운칠기삼이란 말처럼 모든 일의 성패는 운이 70%, 기술과 노력이 30% 작용하지만 삶의 바닥에서 신세 타령을 하고 낙심할 시간에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를 100번, 200번 크게 말하는 편이 낫다. 스스로 행운아라고 생각해야 좋은 운을 불러들인다. 표정이 밝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운이 좋다고 하는 말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다. 삶의 밑바닥에서 너무 힘들고 두려운가? 내가 더 성장할 기회군.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 이 시련으로 단련되고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보자.